안녕하세요. 앉아서 강의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물론 이렇게 뭐든지 새거 사가 쓰고 편리하게 살면 좋기는 하지만은 이런 자연재해를 불러오는 근본 원인이 우리가 소비를 많이 해서 생긴 문제라고 합니다. 즉 CO2 가스의 대량 배출로 인해서 온실 현상으로 이런 기온이 오르고 그로 인해서 기후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어떤 편리를 지나치게 쫓는 것을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런 기후위기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마치 마약이 중독되는 것처럼 이 소비도 이 중독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소비 중독이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 소비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이제 기후위기로 인한 많은 피해들이 계속 이제 커져가면 아무리 우리가 소비 중독이 심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살아남아야 하니까 좀 줄이는 그런 운동, 즉 요즘 소비 멈춤이라 그래요. 더 이상 사지 않는다, 또는 샀으면 끝까지 쓴다, 다시 쓴다, 이렇게 해서 CO2 배출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인사 말씀을 하고요. 여러분들 질문을 먼저 듣고 또 사전 신청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끝나면 현장에서 바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 학기 졸업을 앞둔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제가 지금 약간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적어왔는데요. 박사과정 동안 제가 선택한 지도 교수님과의 관계에서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홀로 쓴 논문에 저자 순서를 독단적으로 이제 변경하거나 언어적으로도 조금 힘든 상황이 많았는데 그 과정에서 마음이 많이 흔들렸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 아닌가 회의감이 좀 많이 들었었고, 앞으로 사람을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게 될 텐데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봐야 할지, 그러면서 신뢰를 쌓아야 할지, 또 까다롭거나 힘든 관계 속에서도 제 마음을 지키면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석사학위든 박사학위든 따려면 교수님 좀 속된 말로 갑질을 견뎌내야 되는데 그 견뎌낼 힘이 없으면 그 학위 딸 생각을 안 해야 돼. 나처럼 이렇게.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시스템이 중세 그 길드라는 얘기 들었죠. 장인 정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그 운전 배우려면 그 조수를 하면서 운전수, 이제 차에 운전수가 있고 조수를 하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자동차 정비하고 짐 싣고 손님 태우고 그러면서 틈나는 대로 배우고 또 운전기사님한테 밥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이렇게 거의 시봉처럼 하인처럼 이렇게 있으면서 배아가 기사되고 이런 시스템이 소위 그 중세부터 내려오는 시스템인데,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 계신데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박사과정 따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시스템의 역사에 뿌리를 두고 내려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좀 고생을 좀 해야 돼. 근데 이제 이 MZ 세대가 들어오면 이게 잘 안 된다 그래요. 그러고 심부름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기회 잡아가지고 이제 점점 선수가 되는, 이게 이제 옛날 반의 관습이에요. 근데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재능이 뛰어나고 잘한다고 이제 이런 거를 거부하면 이제 젊은이 입장에서는 선수 훈련에 많은 이런 갑질을 한다, 선수 훈련이 제대로 안 된다 이래 볼 수 있고, 기존에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친 선수들이 볼 때는 버르장말이 없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시각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새 절에도 원래 공부 배우려면 우리가 들어올 때는 들어가지고 야단도 많이 맞고 일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뺨때기도 맞아가면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요즘은 그러면 다 나가버리고 아무도 남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문화 차이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학문을 할 때 뭐 프로젝트를 따면 뭐랄까 그런 학위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전부 조가시켜가지고 전부 연구 논문 조사하도록 하고는 프로젝트 딴 경비는 교수님이 대부분 다 가지고, 이게 내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막 보편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또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고 학위를 받고 뭐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게 이제 굉장히 부당하다고 볼 수도 있고, 뭐 이거 얘기 길게 하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좀 나쁘게 말하면 악습이 남았다고 볼 수도 있고, 좋게 말하면 하나의 풍토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자기가 지금 자기가 지목한 그 한 교수님이 인성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저는 개인의 인성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 학문계의 일정한 풍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자기가 거기 지금 적응을 잘 못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말하기가 공개된 장소에서 조금 어려운데, 내가 이 망설임이 없는데, 첫째, 자기가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려면 신경정신과에 가서 좀 일단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하다. 즉 이러한 풍토가 스님이 옳다든지 좋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풍토가 일부 잘못됐다 이것도 인정을 하는데, 정신적으로 건강하면 이게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깊은 상처는 입지 않는다. 이게 기분이 좀 나쁘다, 에이 그냥 교수 바꿔버릴까, 이런 정도 좀 참고 그냥 일단 학위 따고 보자, 주로 이렇게 대부분 간다 이 말이야. 못 견뎌가지고 이렇게 자기처럼 힘드는 이런 경우는 그 교수님이나 자기가 말하는 거기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자기도 좀 내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자기가 여기서 옮겨서 학위를 받든 여기서 학위를 받아도 또 취직을 해도 그렇고 사회에 나가면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사는 현실 사회에서는 늘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보기에 부당한 게 있다 이거야. 그럼 우리는 100% 공정한 사회에서는 살기가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부당함이 70%고 공정함이 30%라면 지금은 공정함이 70%고 부당함이 30%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개선이 돼 나가는 건 저는 맞다 싶어요. 더 나빠지고 있다 이거는 아니에요. 조금씩 개선이 돼 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여러분들이 볼 부당하다고 할 만한 것이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 이거예요. 이 현실을 없으면 좋지만 이게 있는 게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없는 사회란 건 없어요. 그리고 30년 전에는 그것이 일반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보면 저것끼리 이래 학교 보면 연락해가지고 우리 아들 그 미국 보낼 테니까 그 어디 좀 인턴 좀 구해줘 이래가지고 해가 등록해놓고 이래놓고 며칠 하고
놀고 갔는데 뭐 이래가지고 좀 더 했다고 써주기도 하고.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그 7, 80년대는 일상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이렇게 따지니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친척 중에 어떤 큰 회사, 생명회사, 보험회사 사장이 된 분이 계셨어요. 그 시골에서 일가천청, 사돈네 8촌까지 전부 집집마다 한 명씩 다 서울로 데려가서 취직을 했어요. 그럼 그 뭐 지역에서 엄청난 칭찬을 듣죠. 정치인 출신인데. 박정희 시대 때예요. 요즘 그렇게 하면 어때요? 난리 나죠. 그러니까 이게 이 문화가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한 명만 그렇게 해도 막 갑질한다거나 안 그러면 부당하다든지 난리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가고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가지만 아직도 그런 요소가 우리 사회에 많이 남아있다. 자기가 살아야 할 세상은 그런 거를 일부 보고 살아야 되는 자기 인생이에요. 그런 거 없는 데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우리가 그런 어떤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목표이긴 하지만은 현실에서는 일정한 부당함이라는 것은 항상 존재한다. 그럼 그걸 내가 어느 정도 용인하고 살아갈 자기 준비가 돼 있어야 이 세상을 살지. 안 그러면 자기가 공무원이 돼도 부당하고 교수가 돼도 그 안에 부당하고 뭐 선생이 돼도 부당, 어디를 가도 문제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문제가 좀씩 있어요. 그런데 또 대충 보면 옛날보다는 괜찮아요. 이런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제 내면의 힘이 강해져야 된다는 얘기에 너무 공감하고, 저는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게 힘들다라고 생각했는데, 스님께서 어느 정도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자유로워진 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래? 교수님 바꿔가지고 할래? 막 이왕제 한 거 그냥 좀 눈 좀 감고 막 적당하게 하고 이러면서 넘어갈래? 네, 그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8월에 학위를 받을 예정이어가지고 8월 받으려면 교수님과 갈등을 일으켜야 될까? 막 적당하게 눈 감고 넘어가야 될까? 적당히 눈 감고 넘어가는 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그래도 뭐 어쨌든 이렇게 사인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 그럼 이제 자기가 이제 진짜 이런 풍토를 바꾸고 싶으면 학위 딴 뒤에 첫째, 자기는 그래 하지 않는다. 이거 확실히 해야 돼. 근데 이렇게 따면 나중에 또 자기도 또 이렇게 해. 모진 시어머니 밑에 모진 며느리가 나오듯이. 그래서 자기부터 그렇게 하지 않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가 학위를 딴 뒤에 이런 걸 좀 개선하는 이런 거를 좀 그 학생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좋은데, 지금 자기가 학위 따는데 지금 이 문제 갖고 너무 자기가 지금 이걸 갖고 뭐 어떻게 한다고 지금 개선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그 교수도 고치기 어렵고 이 풍토도 고치기가 어려워. 그렇게 일단은 저거 뭐 불의의 눈 감아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전 정도는 막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어. 안 그러면 세상을 못 살아. 모든 게 다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케이스는 일단은 학위부터 따는데 초점을. 감사합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사람들과 두루두루 지내는 편이어서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좀 많은 편인데요. 네. 제가 이제 평소에 이제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제 고민 상담을 들어주는 것도 좋아하고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 보통 제가 상대방이 멀리 있더라도
이제 제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돈이나 시간 상관없이 그냥 제가 멀어도 제가 가려고 하는 편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뭔가 인간관계를 하면서 뭔가 자꾸 저만 손해받는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배려가 좀 습관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 또 상대방이 이제 저한테 계속 고민 상담을 계속 많이 해오면 아, 이제 나를 좀 감정 쓰레기통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정작 상대방은 모르는데 저 혼자 관계를 좀 끊게 된다든지 그런 일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제가 먼저 계속 배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사실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착하다는 말이 좀 약간 바보 같다는 말로 들리고, 좀 제가 계속 모든 거에서 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저를 지키면서 인간관계를 할 수 있을지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크게 깨달았네. 착하다는 게 바보 같다는 소린 줄. 근데 자기가 바보같이 되고 싶잖아. 자기가 남으로부터 칭찬받고 싶잖아요. 이거는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배려한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고 자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칭찬받으려면 그 정도로 애를 써야지 뭐. 노고를 해야지. 칭찬 아무나 해주나. 밥도 사주고 청소도 해주고 뭐 가방도 들어주고 해야 칭찬하지. 자기가 칭찬받고 싶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칭찬받을 생각이 없으면 지금부터 안 해도 돼요. 맞는 것 같아요. 자기 좋아서 그런 걸 어떻게? 좋아서라는 말이 딴 뜻이 아니라 칭찬받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비난받기 싫었어. 그러니까 비난받을 각오를 하면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요거도 뭘 각오를 하면. 제가 좀 평소에 좀 비난받는 거에 조금 네, 많이 좀 예민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 뭐 자기 살라고 하는 짓이니까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 바보 같다는 말은 자기 살라고 자기가 하면서 자기가 뭐 굉장히 남을 배려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내가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밥을 사야 되나? 남의 밥을 얻어 먹어야 되나? 아니,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내 주위에 사람이 많으려면 내가 밥도 사고 차도 사고 뭐 차도 태워주고 이래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는 뭐 다른 사람은 이기적이다, 나만 손해다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려면 내가 뭔가 써야 되는 거예요. 법륜스님도 아까 들어오니 막 박수치고 그러잖아. 근데 법륜스님이 이 정문적설 하는 사람 한 명당 100만 원씩 받고 정문적설 하면 이래 들어올 때 박수 칠까 안 칠까? 안 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법륜스님 때문에 조금은 마음으로 덕받고 자기가 손해본 거는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오니까 막 좋아하지. 그럼 나도 오늘 10명을 한다면 10명의 감정 쓰레기통이야 내가? 그러니까 내가 타인에게 어떤 배려를 하면 그것이 이제 칭찬이나 어떤 그런 좋아함으로 돌아오고 내가 이익을 추구하면 상대가 싫어함이나 비난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길을 갈 거냐는 자기 선택이지 어떤 길이 더 좋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자기가 뭐 대단히 착한 사람이다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다 이면 자기는 비난받는 게 싫고 칭찬받고 싶으니까 힘들어도 칭찬받을 수 있는 어릴 때부터 그걸 찾아서 한 것뿐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칭찬받을 생각을 내려놓으면 지금부터 안 하면 돼.
어느 쪽이 쉽겠어? 좀 몸이 좀 힘들고 돈이 좀 들더라도 칭찬받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몸도 힘들고 이제 하니까 좀 비난 좀 받으면서 사는 게 낫겠어요. 어느 게 낫겠어요? 자기 좋은 대로 하세요. 왜 대답을 못해? 자기는 몸이 힘들어도 칭찬받고 살 습관이 잡혀 있어요. 막 사는 대로 사세요. 땅궁리 하지 말고 지금까지도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사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고 괘씸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건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다 이 얘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 좀 하고 칭찬받는 게 쉬워요? 나쁜 일 좀 하고 비난받는 게 쉬울까? 네? 어느 게 쉬울 것 같아요? 나는 좋은 일하고 칭찬받는 게 쉬운 것 같아요. 내 나쁜 일하고 비난하면 받아보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굉장히 어렵더라고. 자기는 그냥 순행보살, 좋은 일하고 칭찬받는 일 그런 건 하지 뭐. 수준이 낮으니까 그런 거 해야 돼. 나도 수준이 낮아가지고 이런 일밖에 못 하겠더라고. 나는 이런 시도를 고등학교 때 한번 해봤어요. 고등학교 때 한참 도가 뭔지 도 닦는다 하고 막 기행을 할 때 그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 중에는 막 미친 척하고 때 침을 질 흘리고 이래가지고 감시를 피했다든지 그 누구요? 고종 아버지 대원군이 미친 척하고 해가지고 기회를 봐가 올라갔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바지가리 쩍 내리고 오줌을 아무 데나 길거리 질질질질 누고 침을 질 흘리고 이렇게 해보려고 날짜를 잡아가 아무리 해도 그걸 못하겠더라고. 이걸 해야 내가 나를 확 극복을 해버리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딱 몇 번 시도해보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나는 그냥 쉬운 길, 좋은 일하고 칭찬받는 쉬운 길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고 힘든다는데 아니에요. 이게 제일 쉬워요. 나쁜 짓 하고 막 그렇게 비난받는 거 그거 쉽지가 않아. 아무나 못해. 그러니까 남 하는 거 보고 흉내 내려고 그러지 말고. 알았죠? 네. 일단 강연 잘 듣고 있고요, 스님. 네. 제가 이제 이번 학기에 아마 졸업을 준비하게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AI 기술이 되게 빠르게 발전하면서 저희 전공을 졸업을 하고 이제 업계로 나가는 경우에 일자리 시장이 되게 안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친구들도 취업을 준비하다가 대학원 준비하는 방향으로 돌리는 친구들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졸업이나 진학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되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느끼는 이 두려움도 제가 뭐 취업이든 진학이든 성공적이지 못했을 때 제 가치가 없어질 것 같다라는 무의식 중에 생각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럼 더 기술이 발전하면 뭔가 인간성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될까? 스님께서는 이제 미래에 어떻게 될 것 같으신지,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면 좋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한테 묻는다면 나는 뭐 어떻게 돼도 좋다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맞춰 살고 저렇게 되면 맞춰서 살면 되지 않느냐. 조선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관료가 되려면 뭘 해야 된다? 사서상경을 읽고 서당에 다녀서 사서상경을 읽고 과거시험에 걸려야 되잖아, 그죠? 과거시험에 10번 떨어지고 11번 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그죠? 오직 길이 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조선조 말에 과거시험이 폐지가 됐다 그러면 우리는 뭐하고 사노?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다 그 뒤에 사람이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살잖아, 그죠? 그 다음에 대다수가
우리가 지금부터 한 7, 80점만 하더라도 90% 이상이 농업을 종사하고 살았어요. 근데 농촌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미국에서는 뭐 농업 인구가 3%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어릴 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뭐 하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걸 다 자기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그래서 기존에 있던 직업군이 그 직업이 사라지거나 그 직업이 축소가 되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사회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 영국에서 전기기관이 발견되고 기계가 나오면서 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실업이 생기니까 그때 나왔던 게 뭐예요? 기계 파괴 운동이 있었잖아, 그죠? 만약 그때 우리가 기계를 계속 파괴했으면 그냥 농경사회로만 살았겠죠. 그러나 또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나오면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일정한 일은 인공지능이 대체를 하겠죠. 그럼 우리는 또 다른 일이 또 생기겠지. 그래서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는 좀 우리가 유추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근데 지금은 변화가 너무 빨라가지고 예측하는 것이 맞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강만 해야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50년 전에 뭐 핸드폰이 나올 걸 예측했겠어요? 그때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예측하기 어렵겠지.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낙관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이렇게 되면 이러이러한 직업군은 사라질 거고 새로운 직업군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자기 진로를 좀 잡으면 되지 않을까. 예를 든다면 인공지능이 앞으로 자동화가 되고 이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직업군으로 가장 좋은 게 변호사라든지 의사 같은 경우잖아, 그죠? 그러나 의사나 변호사 같은 것이 계속 그렇게 고수익 직업군으로 남겠느냐?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떤 법칙이 있는, 그러니까 뭐 1 플러스 1은 2다 이렇게 계산처럼 어떤 법칙이 있는 지식이나 기술은 대부분 다 앞으로 대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런 지금 우리가 산업사회에 들어오면서 노동이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노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전에는 지식과 기술이 별로 필요 없는 노동이었는데 노동이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서 그런 노동력을 확보하는 게 오늘 말하면 학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량의 지식을 가진 노동자, 기술을 가진 노동자를 양산해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산업사회가 이제 어느 정도 종언을 고해가는 사회잖아요. 그리고 이 지식과 기술은 대부분 이제 자동화로 이제 대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주산을 배우고 암산을 하고 부기를 배우고 이랬는데 지금은 눌리기만 하면 되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계속 뭘 외화가 지식을 기억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검색만 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그 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하려면 길을 익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길을 익히는 노력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옛날에 자동차 운전하려면 반드시 자동차를 수리할 줄 알아야 돼요. 가다가 고장나면 고쳐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자동차 운전하는 거 고치는 건 별개잖아, 그죠? 핸들하고 브레이크 밟고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자꾸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인공지능이 오면 현재 있는 것 중에는 많이 대체가 되겠죠. 그럼 또 다른 쪽으로 필요한 부분이 생기고 인력이 필요해진다. 그래서 어쩌면 인구가 주는 게 뭐 저출산이 사회적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고령화해서 좀
100살까지 산다, 한 80까지 건강하다 그러면 일을 60세 정년퇴직의 사회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죠. 80까지 정년이라는 걸 없애고 자기 건강되는 데까지. 그리고 80이 돼도 가능한 게 뭐다? 육체적 노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컴퓨터나 이런 걸 이용해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것이 자동화되기 때문에 노동력의 수가 제일 줄겠죠. 근데 옛날처럼 애를 많이 낳고 학교에서 계속 배출하면 오히려 큰 사회 문제가 되겠죠. 지금은 이 저출산이 노동력 부족 현상보다는 소비 부족에 지금 소비층이 없어져가 지금 문제를 삼지 노동력 부족이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불안해할 이유는 없어요. 다만 변화가 급격하니까 전에 같으면 뭐 의대 나오면 의사 탁 때가 뭐 돈 벌고 뭐 어느 대학 나오면 뭐 탁 가가지고 취직해가 돈 벌고 이제 이거는 붕괴가 되는 거. 옛날같이 서당 나와가 과거 시험 쳐가지고 출세하고 이런 게 이제 근대 교육되면서 없어지듯이 그런 불안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 큰 문제가 되는 게 대학 다닐 때 은행융자네가 대학을 다니면 대학 졸업하면 취직이 되고 취직하면서 10년간 계속 갚아나가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딱 갖춰졌잖아, 그죠? 근데 지금 그게 다 붕괴가 되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사회적인 혼란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불안해할 것까지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기 자꾸 불안하다 하면 그 옆에 계신 분처럼 자기도 정신과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변화가 불안을 가져올 요인은 있는데 그 불안이 좀 심하다 하면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어떤 변화가 오면 뭐 낯설은 데 가면 좀 두렵다. 낯설은 사람 만나면 좀 망설여진다. 이건 누구나 다 있는데 그게 심하다 그러면 다 병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병이 아니라면 사실은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전에보다는 불안정한 건 사실이에요. 전에보다는 불안정한 거. 근데 스님들은 지금 목사 신부님들 난리거든요. 신도도 줄고 뭐도 준다. 성료도 줄고. 그러니까 이게 막 큰 지금 과제예요. 근데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절이 없어지든 스님이 없어지든 그게 뭐 사람 사는데 무슨 큰 문제예요 그게. 구멍가게가 없어진다. 구멍가게 하는 사람한테는 큰 문제지만은 다른 사람한테는 구멍가게 없어지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래서 사회가 그런 없어도 되는 부분이 발생할 때 지금처럼 자영업이 많이 축소되잖아. 그죠? 이걸 다 자영업을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 과정에서 겪는 불안과 고통을 완화시키는 좀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갑자기 충격은 크니까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이걸 다시 일으킨다고는 불가능해. 이 변화에서. 자, 그런 것을 우리 인류 역사 전체로 보면 계속 이어왔어요. 문자의 발명도 굉장히 편리함도 있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큰 충격이었어요. 사람이 꼭 가서 말로 전하고 기술을 익혀야 되는데 그걸 가져가서 먼 나라까지 지식이 전달된다. 그 큰 충격이죠. 그런 것처럼 변화에는 항상 이런 그 기존에 살던 층에게 불안이 있는 거예요. 지금 기후위기가 도래한다. 그러면 많은 생명이 멸종을 하고 수가 줄고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이 기후 조건에서 번성한 생명체는 위기예요. 그런데 변화된 기후에는 또 새로운 종이 어때요? 출현하고 거기에 맞는 게 또 갈 거예요. 지구 차원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은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 기후 조건에서 가장 잘 적응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 이제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불안해는 하지 말되 옛날처럼 딱 요거 공부하면 딱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된다는 그런 인생 설계는 이제 좀 안 맞다. 조선조 말기에 서당 다녀가 과거 시험처가 되는 그런 인생 설계는 지금 좀 안 맞다. 뭐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도 지금 이 세상 변화를 모르고 여기 있는 지금 학부형들이 자기 아이, 자기 학교 다닐 때 식으로 학교 가서 공부 1등 하고 서울대 가고 어디 가고 지금 이런데 애를 지금 몰아넣어가 쥐잡듯이 잡는데 이게 조선조 말력에 곧 과거시험 폐지될 텐데 서당에 애 보내가지고 종아리 때려가면서 천자문 가르치고 지금 이 수준인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걸 언제쯤 알까? 세상이 변한 뒤에야 알 거예요.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앞에 질문자분들에 비해서 제가 너무 어린 것 같아서 여기서 질문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학교 2학년을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요. 네. 저는 중학생 때부터 좀 사람들 살리는 데 일조를 하고 싶어서 치매 연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학교에 왔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대학교 와서 보면은 제 친구들은 이제야 막 진로를 찾고 있는데 저한테 한편으로 진로가 있다 보니까 좀 마음이 편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너무 미래를 한 길로만 정한 것 같아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압박도 조금씩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질문을 하려고 한 이유는 뭐 네. 예를 들면은 명예를 얻거나 돈을 얻거나 아니면 뭐 저를 위해 지원해 주신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보답 이런 건 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내적 동기가 좀 없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지금 공부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대학원에 가서도 그리고 방금 뭐 앞에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학원 생활이 이제 생각보다 녹록지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걸 제가 몸소 겪으면 더 힘들어질 텐데 실제로 진짜 중요한 내적 동기를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네. 여러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치매를 연구해야 되겠다는 게 내적 동기 아닌가? 그 외적 동기인가? 그거를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네. 그 마음으로 앞으로 9년, 10년 넘게를 갖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였습니다. 왜? 당장에 제가 좀 이렇게 힘든데, 뭐가 힘든데? 네? 구체적으로 그걸 얘기해봐요. 뭐가 힘든데? 뭐 학자금이 없다든지 밥을 못 먹는다든지 아까 저분처럼 뭐 교수가 뭐 괴롭힌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고 뭐가 힘든데 그런데 자기가 난 치매를 연구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도 잡았어. 어떤 학생은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학생도 있는데 자기는 그 수많은 것 중 나는 내가 치매를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잡았잖아요. 인간의 심리를 좀 연구해서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상담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처럼 나는 운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즐거움을 주겠다 이런 것처럼 자기가 방향을 정해서 가는데 뭐 어떤 게 힘드냐는 거예요. 공부가 힘든다는 거예요. 네. 공부가 힘들다는 얘기. 그 공부가 힘든다는 건 뭐예요? 성적이 적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요. 성적이 안 나오진 않는데, 그러면 공부하는데 재미가 없다라는 이유가 좀 큽니다. 그러면 심리를 자기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면 내가 며칠 전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내가 화가가 돼가 외국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그림이 그리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기 싫으면 그만두라니까 자기는 그걸 전공했고 어릴 때부터 잘한다고 소리를 들었고 근데 어떻게 그만두느냐는 거예요. 이걸 전공을 했는데 그건 뭐냐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 유명해진다든지 어떤 결과가 자꾸 마음이 앞서니까 그런 결과를 내려면 그만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만한 노력은 하기 싫고 그러면 그런 결과를 안 바라야 되는데 그런 결과를 바라고 즉 공부하기 싫다. 공부가 힘들다는 건 뭐예요? 공부가 힘들다는 건. 공부하는 게 왜 힘들어요? 하는 만큼 하면 되지. 근데 서울대를 가려면 일정한 성적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그만큼 하기에는 힘들고 근데 거기는 가고 싶고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그냥 취미 연구를 위해서 하는 만큼 하면 되지 뭐. 그거 안 해도 돼. 자기가 해보니까 다른 게 더 재밌더라. 컴퓨터 게임이 더 재밌더라. 그럼 글로 가면 되고 뭐 운동이 더 재밌더라 하면 글로 가보면 되잖아요. 근데 운동을 해보니까 뭐 내 좋은 것까지는 되는데 이거 갖고 밥 벌어먹기는 좀 어렵더라. 그럼 이거는 이제 취미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게임을 해보니까 재미는 있는데 이게 프로 게이머가 되기에는 좀 자질이 부족하더라. 그럼 이거 갖고 밥 못 벌어먹잖아. 그죠? 그럼 이것도 취미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공부를 할 때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해나가면 힘들 게 뭐가 있어? 안 해도 되는데 힘든다 그 말 자체가 노력보다 목표, 결과를 바라는 게 더 강할 때 사람은 힘든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욕심이 좀 과하다는 말일까요? 뭐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런 말이 되지. 공부는 하기 싫고 성적은 잘 나오고 싶은 거하고 같은 거예요. 내가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자전거 타려면 한 10번 좀 넘어져야 된다 그래. 근데 딴 사람 보니 잘 타, 넘어지고. 근데 난 타니 자꾸 넘어져. 그럴 때 한 3번쯤 넘어지니까 난 자전거 타기가 너무 어렵다. 이 말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전거 타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타려면 일정한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다 안 거치려는 거예요. 한 2-3번 넘어지고 그냥 쌩 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타는 게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 타는 거 그 자체는 힘들지 않아요. 넘어지면 또 일어나 타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 타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 타고 이러면 되잖아. 근데 힘든다 할 때는 반드시 결과를, 그러니까 100을 노력해가 100의 결과를 가져야 되는데 30을 노력하고 100의 결과를 가져오려는 게 결과가 앞서면 그 일이 힘들어진다는 네, 네. 그러면 제가 제 생각은 그러니까 제 욕심이라기보다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낮추기보다는 그걸 이루기 위해 저의 노력을 더 해주고 싶었는데 그 더하기 위한 제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더 뭐라 해. 그냥 하는 만큼 하면 되지. 왜 꼭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아침 먹고 학생이니까 뭐 특별히 그래 부모가 학비도 해주고 학교에서 선생님 가르쳐주고 할 때는 내가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공부 아니겠어요? 내가 만약 농사꾼이면 아침부터 일어나고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농사일 거고 회사 취직하면 주로 하는 일이 아침이나 회사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학생이란 거는 주로 아침 먹고 학교 오면 주로 하는 일이 공부하는 일이겠어요? 연구하거나. 근데 그게 힘들 일이 뭐가 있어요? 그 일사인데 모든 세상 사람이 하는 일사인데 교수님들은 아침에 나오면 뭐 중뇌가 애들 가르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힘든다 이건 뭐예요? 월급은 받고 싶고 일어나기 싫다. 졸업은 하고 싶고 공부는 하기 싫다. 이러면 힘들지. 그렇게 일상을 해나가는데 내 재능이나 내 노력의 결과가 성적으로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그 성적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적을 조금 더 올리려면 노력을 조금 더 하든지. 쟤는 노력도 별로 안 하는데 성적이 나보다 낫다면 걔는 약간의 그 부분야의 재능이 좀 있든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은 학생이라는 거는 자 그것도 직업이야. 학생도 직업. 공부하는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근해가 아침에 와서 필요한 공부를 하고 하는 만큼 하고 무릎 묻고 정리하고 퇴근하고 집에 가서 좀 사람이 어떻게 직업인이라고 다 24시간 일만 안 하잖아요. 좀 휴식하고 쉬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나가면 되지.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이든 결과를 조금 높이고 싶으면 노력을 조금 더 해야 되고, 근데 우리는 결과는 높이고 싶은데 노력은 안 하고 싶을 때 이제 그 사이 간격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스님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법륜 스님 훌륭한 소리 듣고 싶은데 나는 또 결혼도 하고 싶고 돈도 많이 갖고 싶고 뭐 여행도 다니고 싶고 이러면 무슨 아니야? 그럼 뭐 스님이 뭐 여자하고도 댕기고 뭐 내 놀러 댕기고 내 골프 치러 댕기고 그러면서 또 사람들한테는 인사는 듣고 싶고 그거 안 되잖아. 이걸 하고 싶으면 저걸 하나 포기해야지. 그 힘들다는 생각에 대한 그거를 제가 좀 고쳐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힘드는 거는 없어요. 힘든다 할 때는 욕심이 끼면 힘이 들어요. 예를 들면 어떤 연구를 할 때 10번 정도 시도해야 결과가 나오는데 힘든다 이 말은 2번 하고 결과를 내는데 2번 만에 안 나오면 힘들죠. 왜 안 되지? 자꾸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논문 쓰는 거 힘드는 거 왜 힘들까? 실력은 없는데 결과를 좋은 논문을 쓰려니까 힘들지. 내 아는 대로 쓰는데 뭐가 힘들어요? 그냥 아는 대로 써가지고 교수님한테 갖다 드리면 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그러면 그만 또 고쳐가 또 갖다 드리면 되지. 그러니까 잘 쓰려고 하니까 매일 한 페이지 갖고 한 달, 2달 걸리잖아. 한 장 쓰고 또 찢어보고 또 한 장 쓰고 또 찢어보고 또 한 장 쓰고 찢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는 만큼 하고 결과를 받아들이고 개선이 필요하면 또 개선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막 인생이 힘드는 건 아니에요. 다람쥐도 살고 토끼도 사는데 사람이 왜 못 살까? 나는 그게 늘 여러분들이 힘든다면 궁금해요. 쟤는 다람쥐보다도 못하나? 토끼보다도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 토끼는 나한테 와서 힘들다 소리 한 번도 안 하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종종 마음이 유리 같다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말처럼 저는 속마음을 잘 드러나고 감정도 쉽게 상하고 흔들리는 편입니다. 좋게 보면 순수한 걸 수도 있겠지만 나쁘게 보면 덜 여물어 보이고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처럼 느껴질까 봐 스스로도 불편하고 걱정됩니다. 사실은 저도 속을 쉽게 들키지 않는 사람, 말과 마음을 단단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제 자신이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제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그리고 속을 다 드러내지 않고도 진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스님의 말씀을 듣고 제 마음도 조금은 단단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쭤봅니다. 좋은 건 다 하세요. 좋은 건. 이 사람 좋은 거, 저 사람 좋은 거, 이 사람 좋은 거, 저 사람 좋은 거 다 모아가고 싶다 이 얘기 있잖아요. 그냥 생긴 대로 사세요. 법륜 스님도 노래를 잘하면 좋을까 안 좋을까? 좋겠지. 오늘 같은 날 꼭 가수를 저래 부를 필요가 없잖아. 내가 딱 시작하면서 한 곡 쫙 빼고 이렇게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스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알았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그거 봐라. 자기가 그런 사람 안 되고 싶다면 그런 말을 하고 싶어도 참아야지. 하고 싶은 거 또박또박 다 말해놓고는 또 속으로 두고 그러니까 생긴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무슨 속이 뭐 거울 같기는 성질이 더럽지. 그러니까 속에 있는 말을 다 하지 마라. 이 말은
의견을 표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감정을 다 노출하지 마라. 감정을 다 노출하게 되면 상대가 불쾌하잖아. 그러면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 비난받을 소지가 있다. 그래서 때로는 감정을 좀 억제할 필요도 있다. 화가 나더라도 화를 좀 참아라. 할 말 있더라도 좀 참아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감정을 참으면 심리적 억압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답함을 못 이겨서 폭발을 하면 감정이 격하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수행은 참는 거는 수행이라고 안 그래요. 참는 거는 윤리 도덕으로는 좋아요.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참는 걸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교는 내 감정을 내가 알아차려라 이렇게 가르쳐요. 참아라 이래 안 가르치고. 지금 아까 내가 요 말하면 스님이 이렇게 말할 거라고 제가 짐작을 했습니다. 이런 말이 하고 싶으면 스님이 하는 말에 네가 반발하고 대꾸하고 싶어 하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해라 이 말이에요. 말은 하지 말고.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싶지만은 참는다 이러면 심리적 억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불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내가 하고 싶어 하구나 하고 내가 알기만 하는 거는 심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심리가 불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는데 참아야지 하면 마음이 답답해지는데 네 지금 화나네, 네 지금 화나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하는 거는 억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지지가 않아요. 이걸 알아차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알아차리기만 하지 그거를 행하지는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수행이에요. 즉 수행은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지만은 자기는 안다. 그리고 그것이 참는 거하고 다른 건 참는 거는 자기를 억제하는데 이거는 억제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차리기만 하지.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말을 하고 나면 그때 알아차리는데요. 그것도 그때도 못 알아차리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때도 못 알아차리면 니 왜 화냈니? 그럼 내가 언제 화냈어? 이렇게 나오는데 뒤에라도 알아차리면 너 왜 화냈니? 그럼 내가 화냈지 미안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알아차리면. 그러니까 나중에 알아차리면 사과를 하면 돼요. 참회라 그래. 미리 알아차리면 드러내지 않고 나중에 알아차리면 드러낸 뒤에 알아차리면 가볍게 사과를 하면 돼요. 그리고 상대에게 내 마음을 표현해도 괜찮아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이게 갈등, 저항이란 말이에요. 근데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이렇게 내 마음 상태를 상대에게 알리는 거예요. 네 잘못이다가 아니라 내가 날씨가 오늘 많이 춥다 하듯이 내 마음이 지금 많이 불편하다고 내를 하소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상태를 상대에게 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상호 불편하지 않습니다. 스님 법문을 뭐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지만은 오늘 스님 말씀 듣고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이러면 나도 할 말이 없어. 자기 마음 불편했다는데 내가 뭐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나도 앞으로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 저분이 불편하구나 이렇게 내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뭐 유리알 같다 이렇게 자기를 미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그래 결국 내 성질 더럽다 이거지 이렇게 딱 직설적으로 얘기해야 돼. 스님 저 승질 안 더러워요.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는 거를 성질 더럽다 그래. 이 살면서 자기 속에 있는 말 다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성질 더러운 거예요.
지 마음 표현, 지 성질대로 다 하는 사람을 성질 더럽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화는 안 내요. 자기 착각이겠지. 누가 같이 사는 사람한테 내가 물어보지. 정말 화 안 내는데. 예, 화 안 내니 다행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그냥 그거 화 안 내는 정도면 괜찮아. 그럼 성질 다 내도 화를 안 낸다면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도 큰 부작용 없어요. 자기 무슨 부작용이 있다고 이렇게까지 손 들고 얘기해요? 화를 안 낸다면. 부작용은 화를 낼 때 부작용이 있거든요. 화를 안 내면 별로 부작용이 없어요. 제가 말을 해서 제 마음을 다 아는 걸까요? 누가 다른 사람이? 네. 알면 어때? 좀 감추고 싶은데요. 뭘 잘못을 해가 그래 숨기고 싶어요? 마음을 감추고 싶다고. 왜 감춰요? 이 감추면서 속내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단단한 사람 있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고 싶어요. 나도 노래 잘하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남을 보고 저거 참 좋아 보인다 하는 걸 자기가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안 돼. 사람마다 다 틀리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네, 생긴 대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충분히 지금 소화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냥 앉으세요. 됐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스님. 저는 한 6년 전에 수험 생활을 3년 정도 하다가 포기를 하고 좀 힘든 시간에서 스님을 만나서 스님께서 정신과에 가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3년 동안 진료를 받고 지금 최근에 이제 약을 그만 먹어도 되겠다 이렇게 말을 들었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하고 싶었던 건 이제 독립이 가장 하고 싶었는데 지금 그래서 하고 싶었던 그런 취업도 하고 또 최근에 2달 전에는 결혼도 하고 또 좋은 사람도 만나서 잘 지내고 있는데요. 박수 치지 마라. 저기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아직 몰라. 더할 나위 없이 좋아야 할 때 뭔가 아직도 계속 마음에서 계속 사로잡히는 생각들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근데 뭐 최근에는 이제 내가 취업할 때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빨리 취업하길 원해서 했던 선택이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근데 그게 정말 근본적인 이유라고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좋아진 상황이 더 나아졌음에도 계속 힘들어하는 저를 보는데 이게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스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아침에 절을 하면서 이만하기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하기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여기서 계속 그걸 또 따라가면 또 욕심이 올라가 또 병원에 가야 돼. 여기서 멈춰야 돼. 더 이상 추구하는 거를. 그래서 이만하기 다행이다. 이렇게 된 것만 해도 다행이다. 취직한 것만 다행이고 결혼한 것만 해도 다행이고 여기서 더 이상 아기가 안 생겨도 괜찮고 직장이 더 월급이 안 올라도 괜찮고 취직한 것만 해도 다행이고 결혼한 것만 해도 다행이다 하는 여기에 만족할 줄 아는 자세를 가져야 병치료에도 도움이 되지. 조금 살만하니까 또 지금 병이 또 도지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병이 나았다 하지만 내가 볼 땐 또 병이 도지고 있는 거예요. 또 발병이 시작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절을 하면서 그 병의 씨앗을 이렇게 싹트지 않도록 하려면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기도와 이만하기 다행입니다를 계속 반복해야 돼. 제가 혹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그냥 다니면서 계속 절을 하고 마음을 다스려야 지금 될까요? 다닌 지 얼마 됐어요? 이제 2년 차입니다. 3년 채우고 그만뒀어요. 3년 채우면 그냥 그만둬도 괜찮은 건가요? 네. 바꿀 수 있으면 바꿔도 돼. 다녀도 되고 바꿔도 되고. 왜냐하면 천일 기도하는 셈 잡고 천일을 넘기면 이거는 내가 이 경기에 끄달리는 게 아니라 일단 그 경계는 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녀도 되고 옮겨도 괜찮지만 그 전에 옮기는 거는 계속 그 불안 심리가 원인이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저는 이제 20대 후반 직장 생활 4년 차인 직장인이고요. 네. 제가 평소에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거는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좀 힘들다는 네. 생각합니다. 제가 학창 시절 때 이제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있으면은 처음에는 잘 지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친구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조금 이렇게 멀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 관계도 조금 이렇게 좁아지고 이제 직장 생활을 4년 하고 있는데 이제 동료들과 이렇게 지낼 때도 처음 이 사람이 되게 좋은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 사람은 왜 이러지 싶은 점들이 막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막 거슬리는 점도 생기고 근데 물론 업무적으로는 이제 불편함이 없이 제 이제 싫은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이게 몇십 년 이상 또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사람을 이제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스스로도 힘들다 보니까 좀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미운 감정이거나 상대가 좀 마음에 안 들 때마다 항상 자기한테 스님이 얘기하듯이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해요. 그래, 니 잘났다 이렇게. 그래, 니 잘났다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래, 니 잘났다. 해봐요. 그래, 니 잘났다. 그래, 니 잘났다.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녀요? 아닙니다. 교회 다녀. 교회 다니면서 뭘 외워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 제 눈에 대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은 본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 보고 자꾸 남의 눈에 티끌을 자꾸 보기 때문에 그래. 너무 자세히 보지 마세요. 남의 눈을 그렇게 너무 자세히 봐가 티끌까지 걸리지 말고 그냥 대강 봐라 이 말이야. 그건 자기 잘났다는 거다. 성경대로 말하면 남의 눈에 티끌을 보면서 제 눈에 대들보를 못 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불교식으로 말하면 그래 니 잘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자기가 자기한테 그래 니 잘났다 이렇게, 조금 속된 말로 하면 그래 니 똥 굵다 이런 그런 관점을 가지고 늘 자기한테, 아까 저기 이만하기 다행이다 하듯이 자기는 자기한테 그럴 때마다 그래 니 잘났다 이렇게 주문을 외듯이 자기한테 경고를 주세요. 너 또 잘난 척한다. 이렇게 경고를 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좋아질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영광입니다, 스님. 제사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네네. 절에 가서 스님한테 여쭤보면 네. 하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근데 또 딴 절, 어느 절에 가보니까 그분은 제사를 안 지내고 그 비용으로 나눔을 하더라고요. 제사는 꼭 지내야 돼요. 자기 좋을 대로 하세요. 좋을 대로 하시라고. 거기도 스님이 두 절이 좋을 대로 하잖아. 한 사람은 지내는 쪽으로, 한 사람은 나눔 쪽으로. 다 지 좋을 대로 하고 있어요. 자기도 좋을 대로 하면 돼요. 아니 근데 제사를 또 안 드리면
제사밥을 제사밥이 왜 어떤데? 얘기하세요. 왜 끊어? 제사밥도 못 얻어 먹는다는 그런 말을 들을까 봐요. 제사밥 못 얻어 먹는 건 자기가 못 얻어 먹는 게 아니라 그 귀신이 못 얻어 먹는 건데 뭐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이제 저희 집안에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뭐 49대는 저희 가족들이 해드렸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는 다른 도반들 하는 거 보니까 기제사도 하고 명절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예. 근데 저는 꼭 그걸 해드려야 되는지요. 그래서 자기 좋을 대로 하라 그러잖아요. 남 하는 거 보니 좋아 보이면 따라 하고 남이 하든지 말든지 나는 별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스님이 좋을 대로 하라는데 왜 스님 말 안 듣고 계속 자기 고집을 해요? 나한테 물어놓고. 감사합니다. 굳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예요? 일체 유심 소조잖아, 그죠? 일체가 다 뭐가 짓는다? 마음이 짓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제사 지내는 사람도 있고 안 지내는 사람도 있고 한 번 지내는 사람도 있고 두 번 지내는 사람도 있고 아침에 지내는 사람도 있고 저녁에 지내는 사람도 있고 다 지 좋을 대로 하고 있어요. 장례 치르는 것도 화장한 사람도 있고 매장하는 사람도 있고 동굴에 갖다 놓은 사람도 있고 조장하는 사람도 있고 수장하는 사람도 있고 다 지 좋을 대로 하잖아. 그 좋을 대로 하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뭐 귀신이 나 이래달라 저래달라 하는 건 아직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사람들이 자기 좋을 대로 하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싸우지 귀신이 싸운 적은 본 적이 없어. 산 사람들이 싸우지. 그래서 좋을 대로 해라. 근데 가족이 같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의논해서 해라 이 얘기야. 내 혼자 결정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좋을 대로 하고 가족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의논해서 하고 그러면 돼요. 어떻게 잘 보냈어요? 네. 좀 더 했으면 좋겠는 손든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고 계속 밤새도록 할 수는 없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세요. 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네. 나날이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